오늘은 5.18 40주년 특집 네 번째로 혼돈의 광주와 청년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는 혼돈의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22일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하고 닷새 동안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이때 해방구가 된 광주를 이끈 첫 번째 지도부는 전남도청에 상주하던 학생수습위원회와 시민군 조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지도자는 20살의 재수생 김원갑이었습니다. 그는 22일 이른 아침에 500여 명의 무장 시위대로 하여금 시민군을 조직하여 도청을 접수하고 차량으로 광주 시내를 순회하면서 안내방송을 시행하여 시민들을 안정시킨 데 기여했습니다. 또 시내 7곳에 시민군을 배치하여 계엄군의 동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계엄군이 진입해 올 경우에 이를 저지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계엄군의 갑작스런 철수로 맞은 긴급한 상황에서 10대의 김원갑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시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수생이 사태를 수습한다는 자체가 지도부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증거였기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원갑은 그날 저녁에 송기숙 교수의 주도로 결성된 학생수습위원회 김창길 위원장에게 지휘권을 넘기게 되지만 한나절 동안 도청 지도부를 지휘한 데 대해서는 평생토록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원갑은 1980년 10월 24일 보통군법회의에서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받은 후에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본인은 광주 사태에 도청에서 총지휘한 사람으로서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주시다니 창피해서 명함이나 내놓겠습니까? 저에게 형량을 주시려거든 위원장 김종배나 상황실장 박남선 같이 사형을 주시든지 아니면 무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법의 현명한 재판을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얼마 전 치룬 제21대 총선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거 포스터에 기재한 경력란에다가 1980년 5.18 시민군 총지휘, 시민군 사령관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지역 10개 대학 연합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주도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5.17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그를 비롯한 각 대학의 총학 간부들이 모두 잠적해버리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수습위원회는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대리하는 조건에 한시적인 임시학생수습위원회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길 전남대학, 부위원장 김종배 조선대학, 총무 정혜민 전남대학, 대변인 양원식 조선대학, 무기관리 담당 허규정 조선대학 등을 선임하였고 그 산하의 총기회수반, 차량통제반, 질서회복반, 의료반 등을 두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원길이 스스로 창출한 셀프 권력이라면 김창길은 광주 대학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학생 권력이었습니다. 학생수습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창길은 전남대 농대 농경제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목포고등학교 때 전라남도 조정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출전했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국비장학생으로 학업에 열중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스컬연합회 행사부장을 맡고 있었지만 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각종 시위에도 개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며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광주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시민수습 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행하려는 입장이었고 강경파의 주장처럼 계엄군과 싸우며 해방구를 건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박남선이 지휘하는 시민군은 형식적인 편제는 수습위원회에 소속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김창길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길의 학생수습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구속자들의 석방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창길은 수습위원회의 한완석 목사, 조비오 신부, 명록은 교수 등과 8인 협상단의 일원으로 겸사와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때 김창길은 회수된 총기 중에서 카빈 소총 150정을 반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겸사 연행된 34명을 석방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수습위원회에서는 무기 반납을 주장한 온건파와 이에 반대하는 강경파 간의 갈등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폭력 투쟁을 주장한 종교계 인사들의 역량으로 무기 회수와 반납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5일 새벽에 열린 학생수습위원회에서는 김창길의 주도로 모든 무기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군의 총기를 회수하여 도청 안에 모아놓고 모두가 도청에서 빠져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윤상원은 무기 반납을 반대하던 부위원장 김종배와 상황실장 박남선을 규합하여 무기 반납을 막고 시민군을 한 군데 직결시켜 전투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상원은 YWCA에서 대기하던 운동권 학생 30여 명을 데려와서 회의장 옆방에 대기시키고 회의장에는 강경파인 김종배, 허규정 외에도 학생 운동권 출신인 윤상원, 정상용, 이양현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7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창길을 비롯한 온건파들을 투항파로 몰아세웠습니다. 격렬한 논쟁을 마친 9시경에 김창길이 학생수습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도청을 떠났습니다. 이때 박남선이 건총을 들이대면서 김창길을 하차시켰다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종배를 위원장으로 한 항쟁지도부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외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상용의 말처럼 도청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학생수습위원회의 명칭을 투쟁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의 김종배, 부위원장의 내무담당 허규정, 외무담당 정상용, 대변인 윤상원, 상황실장 박남선, 기획실장 김영철 등입니다. 김종배는 1954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 5.18을 맞았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광주에서도 보수 성향을 가진 동명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사회 참여보다는 사회봉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조선대학교에서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하고 봉사활동에 앞장섰던 탓으로 평소에는 온순하고 현실에 순응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YMCA에서 모인 파리 코민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2일 전남도청에서 송기숙 교수 주도로 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례위원장을 자원하였는데 전남대 생인 김창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자 학교 안배 차원에서 조선대 생인 김종배에게 부위원장을 맡겨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종배는 장례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주력했고 학생수습위원회는 김창길이 주도했는데 유독 무기 회수와 반납에 대해서만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강경파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학생수습위원장은 해방 광주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군 지휘자는 별개 조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목상 편제는 학생수습위원회 산하였지만 사령관이란 직함도 없었기 때문에 김원갑이 물러나자 곧장 상황실장 박남선이 그 역할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한편 일반인이던 박남선이 학생수습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24일 저녁부터 심야에서 위원 중에서 일부가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런 엄청난 사태를 학생들만 수습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황금선, 박남선, 김하성 등 일반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라서였습니다.
이때 박남선은 학대수습대책위원회 입장과는 별도로 시민군을 친위적인 지휘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남도청 1층에 현관 옆에 자리한 선무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신이 상황실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면서 후배인 양시영을 부실장, 이용숙을 통제관, 오동일을 경비반장으로 임명하여 시민군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통신병 출신 예비군 6명으로 정보수집반을 구성하여 도청 3층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계엄군의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정보수집반은 박남선이 직접 통제한 1급 비밀사항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엄군에게 노획한 무전기를 이용하여 공수부대 주파수를 알아내고 무전을 도청하여 계엄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독점한 박남선은 시민군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대수습위원회를 신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선택하면서 확대수습위원회가 무기 반납을 결정하더라도 정예 시민군 30여 명과 함께 끝까지 항전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위에 가담하게 된 것은 5월 20일 동생 남규가 공수부대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황룡강 작업 현장에서 동생이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 올라온 그는 문병을 마친 후 곧바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박남선은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예비군 동료들을 규합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카톨릭 센터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시트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인 후에 공수부대가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봉화처럼 타올랐습니다. 21일에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대형 버스 7대를 탈취하여 금남로 차량 시위를 전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수부대 총격에 무참히 무너지자 나주경찰서 무기고 총기를 탈취해서 시위대에게 나눠주고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장시위대를 광주 천변에 매복시켰다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후 다음날 아침해가 뜨자 시위대를 인솔하고 도청으로 입성했습니다. 이미 광주공원에서 시민군을 조직하고 도청에 들어온 김원갑과 함께 상황실을 설치하고 차량 통행증과 유류보급증 및 도청 출입증을 만들어 발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수습위원회가 결성되고 김창길이 등장하면서 김원갑이 물러나자 박남선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무장시위대의 지휘자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윤상원은 5.18 기간 동안 수습대책위원회와 시민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시민들에게 그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시민들을 선무할 매체로서 투사 회보를 발행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굳이 판단하자면 김종배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데 비해서 박남선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윤상원은 언론 권력을 장악한 셈이었습니다. 이들은 투사해보를 만든 후에 덜불야학과 함께 강주 제야의 정신적인 메카이던 녹두 서점에다가 이 투사해보를 배치하고 보급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외부와 연결 통로였던 녹두 서점에는 전국 각지에서 광주 상황을 물어오는 전화가 쇄도했고 김상윤의 연행에 염려하는 성검이 답지하자 그 부인 정현애는 성검 대부분을 윤상원에게 쾌척했습니다. 덜불야학팀은 이 성검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투사해보의 효시가 된 것은 19일 발행된 광주시민 민주투쟁 회보이었습니다. 21일 시민들이 총걸기하여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내자 윤상원은 이날을 시민 승리의 날로 정하고 투사라는 제호를 붙여 회보 이름을 투사회보로 변경했습니다. 22일부터는 전남대의 대학의 소리와
극단 광대에서 발행하던 유인물을 통합하고 발행 장소를 YWCA로 옮긴 후에 고속 복사기를 이용하여 매일 적게는 5, 6천 부에서 많게는 4만 부까지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사예보는 노동자들을 통해 녹두 서점과 광주 전 지역으로 배달되었습니다. 21일 1호를 시작으로 25일 8호까지 발간하고 26일부터 제5를 민주시민해배로 변경하여 15까지 발행했습니다. 윤상원은 투사예보를 통해 여론의 향배를 주도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셈이었습니다. 새로운 민주투쟁위원회 집행부는 위원장 김종배, 상황실장 박남선, 대변인 윤상원의 삼각체제로 출범했습니다. 김종배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박남선은 시민군의 지휘관 역할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위원회를 이끈 사람은 윤상원이었습니다. 이처럼 5.18 항쟁의 지도부라고 할 박관현, 김원갑, 김창길, 김종배, 박남선, 윤상원, 6인의 평균 연령은 25세입니다. 참고로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재필, 윤치호, 서광범 등 6인의 평균 연령도 25세로 동일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두고 철없는 젊은이들의 분합이 같은 행동이란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1세기 전 봉건사회로부터 탈출을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처럼 새로운 사회 변혁의 열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월간조선 5월호와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광주 그날의 진실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 5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